가우커스탈 그리고 탄압 정책으로 나치 독일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져만 갔고요. 에이, 진짜. 에이. 그러자 프랑스에서는 나치 독일군 그리고 그들을 도와 프랑스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이 협력자다, 콜라보라 부르는 그 사람들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유를 향한 저항운동, 레지스탕스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레지스탕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 해방을 목적으로 한 저항 세력과 이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레지스탕스라 칭하게 되었고요.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좀 유명한 인물이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알베르 카미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 소설가도 레지스탕스 대원이었습니다. 로마의 휴일과 티파니의 아침으로 유명해지는 예.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이 레지스탕스로 활동하게 너무 됩니다. 예뻐. 맞아. 오드리 헵번은 당시에 소녀였는데 레지스탕스 회보를 이제 배포하고 연합군을 숨겨주는 역할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면서 독일 저항을 도왔다고 합니다. 교수님, 레지스탕스는 이 시기에 그러면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었죠? 예, 사실 초창기에는 그리 활발하게 그 활동이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구심점이 없었고요. 또 독일의 강력한 제재로 그리 큰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초기에는 서로의 저항 의지를 확인하고 격려한 게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프랑스인들의 저항 정신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무렵 프랑스에서는 나치 독일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일종의 사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건지 영상으로 한번 또 볼까요? 와, 이거 궁금하다. 당시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에 점령당한 각 유럽 국가에서는 나치 독일에 대항해 꼭 승리하자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담은 V 표시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저것을 어디다가 사용을 했냐면 패탱의 포스터 이런 데다가 V자 찍어 놓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 그려 놓고 가고. 혹은 이제 배신자, 장사꾼 이렇게 써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혹은 아까 제가 알사, 자동차 알사 얘기했잖아요. 그 회사 정문에다가 독일 타도하자 이렇게 써 놓고 도망가는 거죠. 지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유치하지만 저 낙서 한 번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했겠어요.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물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던 이때 울분에 차 있던 프랑스인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레지스탕스 활동이 더욱 확대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혁명이 일어나겠구만. 예, 1941년 8월 파리의 한 지하철역에서 지금 독일 해군 사관 후보 등이 한 레지스탕스 대원의 총에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독일은 레지스탕스 활동이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히틀러가 내린 방침을 발표합니다. 레지스탕스와 관련이 있거나 레지스탕스 혐의가 있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수십 명의 프랑스인들을 처형한다는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규현 씨가 읽어주실래요? 1941년 8월 21일 아침 파리에서 독일군 한 명이 암살당했다. 따라서 다음을 포고한다. 8월 23일부터 프랑스의 독일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든 독일 당국을 위해 체포되었든 그러한 프랑스인은 모두 인질로 간주된다. 새로운 범죄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적절한 수의 인질이 총살될 것이다. 이거 완전 무법지대네요. 예. 한마디로 독일군 한 명이 암살되면 그 심각성에 따라서 구금되어 있던 프랑스인들 여러 명을 골라서 총사령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저 인질 중에는 무고한 시민들이 진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았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한마디로 사건을 일으킨 레지스탕스 세력을 대신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프랑스인들을 인질로 삼을 테니까 알아서 조심해라. 심지어 몇 명 죽인다는 말도 없어서 뭐 몇 명 죽일지도 모르는 거네요. 예, 사실 처음에 히틀러는 나치 독일군 한 명이 피살될 때마다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처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질의 수는 들쑥날쑥 기준이 불명확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나치 독일군 중령 한 명이 암살됐는데 그에 대한 보복으로 처형된 프랑스인 인질이 무려 4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또 추가로 프랑스인 50명이 더 처형되었고요. 심지어 한 영화관에서 일어난 레지스탕스 세력의 공격으로 독일군 장교 58명, 58명이 죽거나 다친 일이 벌어졌는데 그에 대한 보복으로 딱 2배인 116명을 인질로 총살했습니다. 이렇게 레지스탕스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인질로 삼아서 죽인 프랑스인 수가 다 합치면 모두 약 860명에 달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시 프랑스까지 프랑스인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서 레지스탕스 활동은 점점 적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야겠네. 이때부터 수많은 프랑스인들이 본격적인 레지스탕스 활동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저항이 바로 총을 들고 싸우는 무장 활동이었습니다. 아까 의무 노동자 얘기했는데요. 내가 독일 공장으로 끌려가느니 산속으로 들어가 싸우겠다. 그래서 이 무장 투쟁을 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산악지대나 숲처럼 사람이 거의 없고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요. 역시 프랑스야. 저게 다 일반 군인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레지스탕스 전투원들이죠. 정규군이 아니라. 그들은 폭발물을 직접 제조하기도 했고 독일군 시설에 화염병이나 수류탄을 던져서 나치 독일군을 향해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낙서하고 막 이런 거 봤잖아요. 이게 이제 점점 무장 투쟁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레지스탕스 대원들은 고압선 철탑을 파괴해서 전기를 끊어놓거나 주요 독일군을 지목해서 암살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치 독일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때 해외에서도 프랑스 국내와는 다른 방식으로 레지스탕스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는 이가 있었어요. 바로 프랑스인들이 존경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샤를 드골이 되겠습니다. 샤를 드골은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기 전에 국방부 차관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빼땡이 휴전협정을 독일에 제안하자 샤를 드골은 영국으로 건너가서 바로 다음 날 영국 BBC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프랑스인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을 촉구했죠. 이를 계기로 샤를 드골은 사형 선고를 받고 프랑스로 돌아오지 못하고 영국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드골은 그 프랑스 해방을 위해서 주로 영국에서 저항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합니다. 그중 샤를 드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해외 레지스탕스 조직인 자유 프랑스, 프랑스 리브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든 거였습니다. 바로 이 기가 드골이 만든 자유 프랑스 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유 프랑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드골은 됴케르크 철수 작전, 그때 영국에 온 프랑스군 그리고 민간인들로 구성한 자유 프랑스 군대를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자유 프랑스 해군, 자유 프랑스 공군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체계적으로 싸울 수 있는 해외 레지스탕스 군대를 만든 인물이 바로 드골이 되겠습니다. 샤를 드골은 연합국과 함께 해외에서 나치 독일군에 대항해 전투를 치러야만 프랑스 해방의 그날이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골은 자유 프랑스를 통해 연합국인 영국과 미국과도 긴밀한 외교를 하려 했지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나치 독일을 저지한 뒤에 연합국의 할 일을 논의하는 자리 카사블랑카 회담에 참석한 샤를 드골의 모습입니다. 샤를 드골 양 옆에 앉은 인물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겠나요? 처칠. 네, 오른쪽은 처칠, 왼쪽은 미국 대통령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루즈벨트야. 이렇게 연합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프랑스도 어깨를 나란히 한 거죠. 그렇게 멋지다. 드골은 레지스탕스 활동이 연합국과 공조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국 정부와 또 영국의 비밀 첩보기관과의 그 공조를 통해서 프랑스 레지스탕스 세력에게 무기, 인력, 자금 이런 거를 보내고요. 또 그 대신에 그들에게 또 나치 독일군의 군사 정보를 전달받고 그 정보를 또
영국군과 공유하면서 프랑스 내의 레지스탕스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샤를 드골은 국내외에서 프랑스 레지스탕스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외교관 역할을 자처했네요. 그렇죠. 아니 그럼 박사님 그럼 나치 독일한테는 이 샤를 드골이 그냥 제거 1순위겠어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자유 프랑스를 이끄는 수장이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암살 시도도 있었어요. 아, 샤를 드골의 일생에 있어서 총 30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43년에 한 번, 그리고 45년에 한 번 이렇게 암살 시도가 있었고 아유. 와, 물론 그것이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위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샤를 드골은 자신을 일부러 더 드러냈어요. 국민들이 항상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라를 위해 싸우고 싶지만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전투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941년에 군사학교를 만들고 전문적인 레지스탕스 대원들을 배출해냈어요. 와 이제 좀 제대로 된 전투를 펼치겠는데요? 예, 굉장히 늠름한 모습이죠. 예. 이들은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는 군인이 되기 전에 군사학교에서 훈련을 거치던 생도들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교로 진급을 합니다. 샤를 드골은 장교들에게 이제 해방 훈장을 수여하면서 프랑스를 위해 싸울 것을 독려했고요. 이렇게 선발된 장교들은 이들의 한 4분의 1은 프랑스로, 그리고 4분의 3은 나머지 이제 아프리카,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지로 가서 총을 들고 자유 프랑스 군이 멤버가 돼가지고 나치 독일과 싸우는 그런 레지스탕스 활동을 펼칩니다. 그 훈장을 받은 장교들은 드골의 밀사로 활동했는데 그들 가운데 약 60%는 임무 수행 중에 총살당하거나 사고 등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유. 교수님 그러면 샤를 드골이 육성해서 프랑스로 건너간 이 밀사들은 뭐 레지스탕스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의 대표적인 활동은 한 인물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샤를 드골이 프랑스로 보낸 밀사 가운데 장 물랭이라는 인물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한 인물 하시네요. 예, 장 물랭은 당시 프랑스에서 최연소 도지사까지 했던 인물이고요. 그런데 현직 도지사일 때 독일군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독일군이 굉장히 부당한 명령을 하는데 거기에 불복을 해서 잠시 투옥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C 정부에 의해서 도지사직에서 해임됩니다. 그 뒤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드골을 만나고요. 근데 드골은 장물랭이 비범한 인물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다시 프랑스로 보내서 자신의 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드골은 그러면 물랭한테 어떤 임무를 맡긴 거예요? 예, 장물랭은 150만 프랑의 자금을 가지고 낙하산을 활용해서 프랑스에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샤를 드골의 메시지를 레지스탕스 세력들에게 들려주면서 통합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아, 사실 당시 레지스탕스 세력은 나치 독일이 점령한 북부 지역과 BC 프랑스 체제의 남부 지역이 각각 나뉘었고 그 안에서도 좌파와 우파 등 신념에 따라 여러 조직으로 갈라져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들 역시도 더 강력하게 저항하려면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장물랭은 이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아 단일한 통합 조직을 창설했습니다. 이름이 바로 레지스탕스 전국 회의입니다. 단합이 진짜 중요하니까. 이후 레지스탕스는 본격적으로 나치 독일 장군을 암살하는 등 총을 들고 싸우는 무장 활동을 했고요. 저항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래서 레지스탕스 활동은 갈수록 확대. 아, 그런데 이때 히틀러와 나치 독일의 프랑스 점령을 끝내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944년 6월 6일 대규모 연합군이 투입된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되겠습니다.
노르망디는 이렇게 프랑스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나치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이라 신중하게 움직여야 하는 작전이었지만 성공한다면 프랑스 해방의 시발점이 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었죠. 연합군은 독일군의 진군을 지연시키고 연합군의 전력을 가다듬을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세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합군이. 레지스탕스. 맞습니다. 프랑스 레지상스에 손을 내밀었는데 독일군의 수송 열차가 지나다니는 철로에 폭약을 설치했고요. 그런 다음에 폭약을 터뜨려서 철로를 무너뜨렸죠. 뭐 군수물자나 식량 그렇죠. 배급이 안 되겠네요. 예, 탈선에서 발이 묶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망가진 철로를 고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네. 없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노르망디 작전 전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연합군으로서는 훨씬 유리하게 전투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 덕에 성공한 거죠. 그리고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 저희 배웠지만 네. 저렇게 레지스탕스의 노력이 숨어 있는지는 몰랐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박사님 이 레지스탕스가 세력이 이 철로를 끊어놓는 게 뭐 흔했어요? 이거 아주 많이 했어요. 많이 우리가 했죠. 이거를 어느 정도로 많이 망쳐놨느냐. 1944년 6월 이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만 한 달에만 950건. 그러면 병력이 오다가 뭐다, 물자가 오다가 뭐다, 탄약이 오다가 뭐다. 가장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게 이거죠. 이때 프랑스 철도 운송 전체로 봤을 때는 운송률이 50%까지 감소를 했었다고 그래요. 이게 제일 음. 짱이네. 이렇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 뒤에 연합군은 프랑스 지역을 이제 빠르게 탈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점령하고 있던 나치 독일이 수세에 몰리게 되자 1944년 8월 19일부터는 국내 레지상스 부대하고 파리 시민들이 합심해가지고 파리에 있는 독일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시민들도 모래를 나르면서 진지를 쌓는데 도움을 줬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파리에서 나치 독일군을 몰아내는데 온 힘을 보탰습니다. 이제 좀 희망이 보였나 보다. 이게 역습했을 때 레지스탕스나 시민군이 적국에게 한 방 먹이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이때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뭐야? 와, 어, 전쟁이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독일군이 못 도망치게 또 하는 거예요. 대포 쏴버리니까. 레지스탕스 멋있다. 진짜 이제야 혁명의 나라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파리는 국내 레지상스 세력의 공격과 연합군의 합동작전까지 더해져서 1944년 8월 25일 해방을 맞이합니다. 이때 파리의 해방을 맨 처음 알린 인물이 바로 국내외로 프랑스 레지상스를 결집한 샤를 드골이었습니다. Paris, Paris outragé, Paris brisé, Paris martyrisé, mais Paris libéré. Les armées de la France, avec l'appui et le concours de la France tout entière, c'est-à-dire de la France qui se bat, c'est-à-dire de la seule France, de la vraie France, de la France éternelle. 그리고 그가 이끈 레지상스 활동 덕분에 프랑스는 당당히 전후의 승전국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는. 샤를 드골 같은 경우는 프랑스인들이 이제 존경하는 인물을 꼽을 때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때 인물이구나. 네. 파리의 개선문의 일대의 거리가 또 샤를 드골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가면은 샤를 드골 공항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공항에 붙여진 거구나. 그렇습니다.